공중분해된 자산만 약 6경조 원, 방치된 빈집은 9억만 채에 달합니다. 업계 1위부터 3위까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가운데 분양자들은 입주조차 못한 미완공 주택의 대출 이자를 매달 떠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여파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대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비극이 닥친 것인지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9억만 채라는 수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주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가구당 3명씩만 거주한다고 가정해도 미국 전체 인구의 80%를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니까요. 이는 단순히 단지 몇 개가 비어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통째로 적막에 휩싸인 유령 도시가 수십 곳에 달합니다. 밤이 되어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사람이 살지 않아 그 일대만 암흑천지로 나타날 정도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빈집들을 짓기 위해 소모된 막대한 자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3년 만에 무려 66억 톤의 시멘트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하면 미국이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 총량인 44억 톤의 1.5배를 단 3년 만에 써버린 셈입니다. 거대 댐이나 국가적인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무도 살지 않을 아파트 숲을 조성하는데 이 엄청난 양의 자원이 허비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 현상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당시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붕괴는 곧 지구촌 경제의 동결을 의미했고 그 파편을 가장 정면으로 맞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중국 경제 구조상 서구권 소비자들의 소비가 멈추자 중국 공장으로 향하던 주문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서는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4억 대군을 먹여 살려야 하는 중국 지도부에게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였습니다. 대규모 실직과 가계 파탄은 곧 사회적 혼란과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였죠. 이에 정부는 급히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외부 수출이 막혔다면 내수 시장을 키워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광기 어린 부동산 개발이 있었습니다. 계산은 명쾌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관련 공장들이 돌아가고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니까요. 정부에게는 모든 난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을 때도 중국은 9%가 넘는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죠. 하지만 이 처방은 곧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라는 단기 처방에 중독되면서 중국 경제 체질 자체가 부동산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모한 것입니다.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이 오로지 주택 건설에서 창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내막이 훨씬 더 비정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지방정부들은 세수만으로 도시를 꾸려가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바로 국가 소유의 땅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입의 40%가 토지 판매 대금에서 나오며 이 자금으로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러니 땅 장사를 멈추는 순간 도시의 기능은 마비됩니다. 지방정부는 평가지표를 위해 끝없이 땅을 내놓고 건설사는 이윤을 따파트를 짓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자본이 돌고 도시가 팽창하며 GDP가 상승하는 완벽한 선순환 같지만 여기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실거주자라는 존재입니다. 실제 수요에 대해선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은 개발 성과로 승진하고 건설사는 분양 대금만 확보하면 그만이었기에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짓고 보는 시기였죠. 이런 맹목적인 공급 과잉이 불러온 비극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내몽골 자치구의 오르도스입니다. 원래 사막지대의 평범한 오지였던 이곳은 2000년대 초반 막대한 석탄 자원이 발견되며 천지개벽을 맞이합니다. 불과 9년 만에 지역 GDP가 13배나 수직으로 상승하며 중국 내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부유한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나자 인간의 탐욕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석탄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와 주택 가격은 비이성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지자체는 이 열기에 편승해 사막 위에
거대한 계획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에 뒤지지 않는 최첨단 메트로폴리스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죠. 오르도스 당국은 무려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설계하기에 이릅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의 박물관과 대규모 도서관, 수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까지 확보하면서요. 거대한 경기장들까지 들어섰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소도시 전체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은 듯한 압도적 규모였죠. 겉에서 보기엔 꽤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와 화려한 조경, 그리고 빼어난 스카이라인까지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죠. 100만 명 규모로 설계됐지만 실제 거주 인구는 고작이 3만 명뿐이었습니다. 목표치의 3%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원인은 자명했습니다. 기존 생활권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위치 탓에 통근이 불가능했고 신도시 내부에 마땅한 직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평당 2천만 원을 웃도는 분양가는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텅 빈 박물관은 관람객 대신 먼지만 쌓여갔고 3만 5천석 규모의 경기장에선 단 한 차례의 경기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도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그리고 마침내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2천만 원이던 집값은 순식간에 반토막 났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매물은 팔리지 않는데 이자 부담은 매달 가중되고 자산 가치는 곤두박질 쳤죠. 결국 오르도스의 캉바시 신도시는 중국 제1호 유령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상은 텐진, 정저우, 선양을 넘어 윈난성 첸궁 신도시까지 번졌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구조는 판박이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고 대출을 끌어와 실거주 수요와 상관없이 아파트부터 세운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유령 도시가 전국에 50여 곳이 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광기 어린 행보가 국가 전체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선분양이라는 매우 교묘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방식 맞습니다. 완공 전 설계도만 보고 미리 대금을 치르는 것이죠. 이는 건설사들에겐 마법과도 같은 수익 구조였습니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되니까요. 문제는 그 자금이 원래 목적인 건축비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단지의 분양금으로 B단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그 돈으로 C단지의 땅을 사는 시기였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죠. 분양 열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위험한 수레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정점에 서 있던 곳이 바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그룹입니다. 2017년 당시 시가총액만 69조 원에 달했으며 창업주는 중국 내 최고 부호 자리를 다투던 거물급 인물이었습니다. 자금력이 어찌나 막강했던지 축구단 인수부터 전기차 사업, 대형 테마파크 조성까지 안 건드린 분야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수익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간 것이죠. 하지만 진짜 경악스러운 건 본업의 규모였습니다. 헝다는 전국 280개, 도시에서 무려 300개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지역에 4-5개의 단지를 동시에 세워 올린 셈이죠. 중국 지도상에서 헝다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이를 두고 천재적인 경영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적과 주가는 폭등했고 창업주의 과감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실제 순이익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80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여전히 80억 위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출은 10배나 뛰었음에도 실질적인 수익은 단 1위안도 늘지 않았던 것이죠. 내실 없는 외형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2020년 중국 정부가 제동을 겁니다.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3가지 레드라인이라는 초강력 금융 규제입니다. 골자는 단순했습니다.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 자본 대비 부채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건전한 기업이라면 큰 타격이 없었겠지만 헝다는 달랐습니다. 이 3가지 규제에 전부 걸려버린 것이죠. 신규 대출의 길은 완전히 차단됐고
빚으로 빚을 갚던 자금줄이 단숨에 말라버렸습니다.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하청업체들은 철수했고 자재 공급과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마저 중단됐습니다. 수백 곳의 현장이 일시에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헝다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선언합니다. 사실상의 파산이었습니다. 이어 2024년 1월 홍콩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인 청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69조 원의 거대 공룡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죠. 헝다가 무너지며 남긴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43조 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한 해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일국의 재정 절반을 뒤흔들 수 있는 규모죠. 세계 최다 부채 기업이라는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긴 채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헝다 하나로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업계 2위인 비구 이위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25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이기지 못한 채 2023년 말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죠. 사실 이곳은 헝다보다 훨씬 신중하게 경영한다는 평을 듣던 기업이었기에 업계에 던진 파장은 더 컸습니다. 부동의 1위와 2위가 차례로 무너진 상황에서 3위 업체라고 무사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탄탄하다고 믿었던 완커마저 2025년 들어 이자 상환에 실패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건 시장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 부동산의 빅3가 전부 침몰하며 헝다 파산, 비구이 위한 디폴트, 완커의 위기까지 시장은 마비됐습니다. 건설사 대표의 파산은 떠들썩한 기사가 되지만 진짜 비극의 주인공은 조명받지 못합니다. 평생의 자산과 30년치 대출을 쏟아부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입니다. 이들의 희망이었던 아파트는 현재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에선 이런 건물을 런웨이루, 즉 썩은 꼬리 건물이라 부릅니다. 듣기만 해도 기괴한 이런 미완공 아파트가 중국 전역에 4,800만 채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은 없는데 갚아야 할 대출은 남았다는 사실이죠.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매달 이자를 떼어가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따로 월세까지 감당하며 이중고를 겪습니다. 실체도 없는 집을 위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결국 절망한 이들은 전기도 물도 끊긴 콘크리트 잔해 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로 창문을 막고 촛불 아래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 2022년 7월 분노한 시민들은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집단적인 대출금 상환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집도 안 주는데 왜 이자를 내야 하냐는 항변이었지만 당국은 시위를 억누르는 데 급급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빚더미에 앉는 사이 자산가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거대 자본이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으로 몰린 중국 자본 탓에 캐나다는 집값이 30% 폭등하자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한국 역시 이 거센 흐름에서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2024년 한국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만 7천 명 중 65% 이상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 현금 완납으로 구매한 33세 중국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8살짜리 중국 어린이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발견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었죠. 왜 한국일까요? 중국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며 개인은 사용권만 가질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허용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이 중국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들인 거죠. 당시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고전하던 반면 외국인은 본국 은행을 이용해 국내 규제를 비웃듯 우회하며 무차별적으로 집을 쇼핑했습니다. 중국발 부동산 쇼크가 한국 시장의 가격 왜곡을 심화시킨 셈입니다. 이웃나라의 위기가 우리 집값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중국만의 문제라며 한국은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지표를 보면 상황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70%라면 한국은 그보다 높은 75%에 달합니다. 집값 하락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폭발력은 우리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선분양제 역시 문제입니다. 중국식 돌려막기의 도구였던 이 제도를 한국도 똑같이 운용 중입니다. 건물은 짓지도 않은 채 돈부터 챙기는 구조죠.
여기에 빚으로 쌓아 올린 PF 대출의 부실 경고음도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수준 또한 GDP 대비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빚에 의존해 집을 사는 이 모델은 오직 우상향할 때만 유효합니다. 하락이 시작되는 순간 중국이 겪은 자산가치 하락에 치에 빠지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는 지독한 악순환 말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는 우리가 훨씬 치명적입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0.97명이라 위기라지만 한국은 0.7명대라는 전례 없는 숫자를 기록 중입니다. 누군가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했던 중국의 유령 도시들이 이제 우리 지방 곳곳에서도 빈집의 형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일 뿐 흘러가는 방향은 판박이입니다. 중국의 실책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던지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바클레이즈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집값 폭락의 여파로 중국 가계에서 증발한 자산 규모는 1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6경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인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기에 시장이 붕괴되는 순간 14억 인구 전체가 동시에 빈곤에 빠진 셈입니다. 쓸 돈이 없으니 소비가 얼어붙고 상점이 폐업하며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지방정부들 역시 부채의 압박에 시달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뿐입니다. 구역만 채에 달하는 유령 도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중국만의 고립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마주하게 될 숙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부동산은 공포가 엄습할 때일수록 냉철하게 수치를 분석하는 사람만이 승기를 잡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부동산 이슈 중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파헤쳐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불을 일궈 나갑시다. 오늘은 미국이 왜 이란의 드론 기술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현대전에서 하늘을 장악하는 주역은 수조 원을 호가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초정밀 미사일이 아닙니다. 최근 전장에서는 신경을 긁는 듯한 소형 엔진 소음이 곧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괴한 소리를 두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스쿠터 혹은 악마의 잔디깎기라 부르죠. 과거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을 벌벌 떨게 했던 독일 슈투카 폭격기의 그 악명 높은 비명이 80년의 세월을 건너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의 엔진음으로 부활한 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매우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하던 미군이 정작 이란에 조잡한 드론을 그대로 베끼기 시작했거든요.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선 미국이 도대체 왜 이란의 장난감 수준인 기술에 눈독을 들이게 된 걸까요? 그 이면에는 현대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전략적 굴욕과 잔혹한 경제적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미군이 직면한 뼈아픈 수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첨단 무기에 자부심을 느꼈던 미 국방부가 갑자기 이란의 저급한 설계도를 참고하기 시작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독보적인 가성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무려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에 육박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것과 다름없죠. 반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고작 3만 5천 달러, 약 600만 원 수준입니다. 국산 중형 세단 한 대 값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군은 33억 원짜리 방패를 동원해 겨우 600만 원짜리 창을 막아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감이 오시나요? 33억 원짜리 미사일을 발사해 600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떨어뜨린다면 설령 요격에 성공한다 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군이 완벽하게 참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적군이 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띄우면 미군은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가성비, 불균형인 셈이죠. 결국 미국은 이 파산 직전의 소모전을 멈추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자신들도 저렴한 창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간 전장의 모든 것을 압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실전을 목격하며 깨달은 거죠. 아무리 날카로운 명검이라도
수만 개의 값싼 송곳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이것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미국은 레플리케이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대량의 저가형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1등만 고집하던 모범생이 전교 꼴찌에 기발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충격을 받아 직접 펜을 든 격입니다. 과연 이란은 어떻게 이런 가성비 괴물을 탄생시켰을까요? 그 비결을 이해하려면 이란의 굴곡진 역사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서방 세계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최첨단 군사 부품이나 반도체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포기했겠지만 이란은 오히려 독자적인 혁신을 감행했습니다. 고성능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헤드 드론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샤헤드의 엔진을 분해해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독일제 민수용 엔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심지어 중국산 스쿠터용 부품을 섞어 쓰기도 하니까요. 엔진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상 잔디깎이나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부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소음은 엄청나게 크고 속도는 느릿느릿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기만 하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말이죠. 비싼 스포츠카 대신 수천 대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풀어 도로를 마비시키는 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첨단 기술의 정밀함 대신 투박한 물량 공세로 승부수를 던지는 방식이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미군 공학자들이 노획한 이란제 드론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산 GPS 모듈과 마이크로칩이 가득했거든요. 제재 때문에 못 구한다더니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칩들을 암시장에서 싹쓸이해 무기에 박아 넣은 것이죠. 겉모습은 이란산이지만 그 심장은 미국 기술인 셈입니다. 공급망 통제에 실패한 미국의 뒤통수를 자국의 기술이 직접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나를 가장 잘하는 내부의 기술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입증된 셈이네요. 이란은 그렇게 서방의 기술을 활용해 싹쓸이의 무기에 박아놓은 겁니다. 겉대기는 이안산이지만 심장은 미국 기술인 셈이죠. 공급망 통제에 실패한 미국의 뒤통수를 자신들의 기술이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가장 강력한 적은 나를 가장 잘하는 내부의 기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증명된 셈이네요. 이란은 그렇게 서방의 기술을 극강의 가성비와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춘 무기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이 제작한 카피판 루카스 드론을 살펴보죠. 미국은 단순히 이란의 기술을 베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서구권의 정밀, 타격 기술을 이식했습니다. 겉모습만 봐선 3.5 길이의 삼각형 날개를 지닌 이란제 샤헤드와 쌍둥이처럼 흡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하는 범용 GPS를 쓴 이란제와 달리 미군의 루카스는 적의 재밍에도 굴하지 않는 군 전용 M코드 GPS를 탑재했죠. 외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핵심 성능은 확실한 정밀도를 지향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란제 드론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수제 버거라면 미국의 루카스는 대량 생산 공정으로 품질을 평준화한 고성능 프랜차이즈 버거와 같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로 기체를 제작해 경량화와 내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그러면서도 가격대는 이란제와 비슷한 35,000달러 선을 맞추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높고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 내 환경에서 이런 단가를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생산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미군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단순히 드론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전쟁에 판도가 누가 더 비싼 무기를 가졌나 해서 누가 더 저비용으로 적을 파괴하나로 옮겨갔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80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치명적인 급강하 공격이 가능합니다. 탱크에 두꺼운 철판도 단숨에 뚫어버릴 탄두를 장착했으니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80년 전 방식이나 다름없는 프로펠러 드론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말이죠. 그 해답은 현대전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 바로 자본의 논리에 있습니다. 이 현상을 파고들면 우리는 전쟁의 민주화라는 섬뜩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정밀 타격 능력이 이제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수조원대 인공위성과 미사일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을 이제는 중형차 한 대 값의 드론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본이 부족한 무장 조직조차 강대국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창을 갖게 된 셈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변곡점입니다. 혹시 이 드론들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는 사실 우리의 세금, 즉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비싼 무기가 소진될수록 각국의 국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저가형 드론의 등장이 예산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고가의 요격 미사일이 바닥날수록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가성비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전장에서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제, 드론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기술을 차용했다는 사실은 단지 새로운 무기 개발을 넘어섭니다. 현대전의 슬픈 자화상이자 첨단 기술 만능주의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가장 예리한 칼날보다 더 많은 칼을 쥔 쪽이 승리한다는 냉정한 통계적 진실이 다시 전장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과학 대결을 넘어 경제와 물량전의 소모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가 향후 세계 정세에 끼칠 영향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던 기존 전쟁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낼 시점입니다. 미군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양은 그 자체로 질적인 변화를 낳는다는 격언이 현대 전쟁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적인 AI와 고가 장비를 갖춰도 하늘을 메우는 수만 대의 저가 드론 앞에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뼈아픈 현실을 수용하고 스스로 질의 시대에서 양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퇴보가 아닌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무기가 저가형으로 바뀌는 건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이나 스텔스기 같은 전략 자산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은 그러한 고가 무기를 지원하고 때로는 대신할 소모성 무기들이 전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루카스 드론 같은 무기 체계들이 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죠. 때로는 대신할 수 있는 소모성 무기들이 전쟁의 주역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루카스 드론 같은 무기들은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형을 인식해 경로를 찾아내는 디지털 영상 대조 항법 같은 최첨단 기능까지 탑재했죠. 과거에는 수십억 대 미사일에나 적용되던 고도의 기술이 이제는 일회성 소모품인 드론에 쓰이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속도의 발전이라 할 만합니다. 대본을 쓰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우리가 흔히 기술의 진보라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가장 원초적이고 투박한 형태로 되돌아올 때 훨씬 더 위협적인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 말이죠. 이란의 드론은 조악해 보였지만 실전에서는 강력했고 미국은 그 단순함 속에 감춰진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결국 미군이 이란의 방식을 모방한 까닭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은 화려한 기술력을 과시하는 쇼가 아니라 누가 더 긴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을 갖췄느냐의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33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과 3천만 원짜리 드론 100대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